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자로 카이트에서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손지민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 전원 음속을 합니다. 발표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Q&A, Question and Answer 창을 통해서 한글 또는 영어로 사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종합해서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대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전부 레코딩하고 이벤트 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 여러분의 모습도 같이 레코딩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발표되는 내용과 슬라이드는 달라스 한인 상공의 의소와 한인 IT 연합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달라스 한인 상공의 의소나 한인 IT 연합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QAOA 양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반이라는 내용으로 박현병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글로 진행됩니다. Welcome everyone. Thanks for all for joining us today at 2020 Smart Business Expo. Before we start, I'd like to tell you a few housekeeping items.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is Brian Sun, who is the president at KAITA, Korean American IT Association. All participants will be muted throughout the session. Any question you may have, please use the chat or Q&A window to the moderator,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he moderator will collect all questions and ask the speaker later in Q&A if time permits. Thi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shared later. During the session, some of you may be included and shared as a part of the entire recording. All content and slides cannot be used or shared without the GDKACC and KAITA. If you need any of the content and or slide, please contact GDKACC and KAITA. Today's presentation is QAOA, Foundation of Quantum Machine Learning by Hyunbyun Park in Korean. 발표자분 이제 발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과 양자 컴퓨터를 좋아하는 박현병이라고 하며 별명으로는 오리라고 불립니다. 이 발표는 양자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QAOA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해석이나 코드를 짜면서 결과를 보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니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자 머신러닝의 기반인 QAOA가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QAOA 그 자체보다는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주로 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머신러닝 전문가도 양자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하는 내용에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만약 그렇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QAOA가 무엇일까요? Quantum Approximate Optimization Algorithm의 약자로 한국어로 풀면은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사실 이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이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하고 먼저 저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보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모두 다를 텐데요. 누군가는 취직 문제를, 누군가는 저녁 메뉴 문제를 고민할 거고요. 만약 저희가 요즘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코로나입니다. 언제 종식되는지, 치료제는 어떻게 만들지, 자신의 증상이 코로나인지 늘 고민이 되죠. 이렇듯 세상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많은 문제들을 모두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 힘들겠죠. 누군가가 같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기계가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우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러한 머신러닝은 저희 삶 속 여기저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가령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서 여러분이 보는 글들은 사실 각 개인이 가장 좋아할 것들로 선별된 것이고 구글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답해 줍니다. 머신러닝이 더욱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문제들을 더 많이, 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은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예로 일상생활에서 좋아하는 식당이나 옷을 기계의 추천으로 손쉽게 찾고, 더 나아가 의료에서는 신약 개발을 돕고, 농업에서는 최적의 상태로 농작물을 돌보고, 기상을 더욱 정확히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등 이 다방면으로 우리 삶에 머신러닝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머신러닝은 성장의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머신러닝은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컴퓨터가 낼 수 있는 성능의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머신 컴퓨터가 1 더하기 1은 2 라는 계산을 1 초가 걸려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이 계산 속도의 한계점이라면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하는 머신러닝 역시 1 더하기는 2 라는 계산을 한번 할 때마다 1 초가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게 0.1 초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컴퓨터 성능의 한계점은 컴퓨터가 적용받고 있는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말이죠. 가령 컴퓨터가 펄쩍 뛴다고 생각해 보죠. 이 컴퓨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0.5 미터 이상을 뛰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둘러싼 물리 법칙이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예요. 중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어느 정도 높이를 뛸 수 있을까요? 중력이 사라져 버리면 컴퓨터는 원하는 높이만큼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5미터를 뛰었다고 해 볼게요. 만약 이 뛰는 높이를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이 바뀐 물리 법칙으로 인해 컴퓨터의 성능은 10배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물리 법칙은 컴퓨터 성능의 한계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현대의 컴퓨터가 적용받고 있는 물리 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전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직관적인 F는 ma 같은 뉴턴의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 고전 물리학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전이라고 불리는 옛날 물리학이 있으면 현대 물리학도 있어야겠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물리는 현대 물리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이를 고전과 현대 물리가 아니라 크게 고전과 양자 물리로 구분짓겠습니다. 현대 물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양자 물리학임을 감안하면 이렇게 구분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고전 물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컴퓨터는 고전 물리학의 고전 물리학이 정해준 성능의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만약 물리 법칙이 성능의 한계를 정해준다면 다른 물리 법칙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은 양자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컴퓨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두 가지 종류의 컴퓨터를 말씀드렸는데, 이를 구분짓기 위해 지금부터 고전 물리학의 영향을 받는 컴퓨터를 고전 컴퓨터,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받는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요, 양자 물리라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적용받고 있어서 기존 고전 컴퓨터가 가진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고전 컴퓨터가 1 더하기 1의 계산에 1 초가 걸렸다면은 양자 컴퓨터로 넘어오게 되면은 0.1 초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양자 컴퓨터에서 하는 머신러닝은 고전 컴퓨터 머신러닝이 가진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꿈꾸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이 머신러닝 기술이 이렇게 여기 해당 선을 도달해야 그 미래가 온다고 가정하면 고전 컴퓨터의 머신러닝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자 머신러닝은 아직 초기 연구 단계라 이렇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물리 법칙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가 가진 성장 한계치와는 분명 다르지만 양자 컴퓨터의 성장 한계치가 어디인지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고전 머신러닝보다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상을 초월한 한계 지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 머신러닝이며 이 발전 여부에 따라 우리 삶의 판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QAOA는 양자 머신러닝의 뼈대라고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양자 머신러닝이 QAOA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AOA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양자 머신러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QAOA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양자 머신러닝을 위한 뼈대로서 QAOA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OA가 무엇일까요?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에서 추측해 보건대 무언가를 근사적으로 최적화시키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머신러닝을 해오시던 분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근사 최적화에 대한 의미가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머신러닝에 관한 이야기는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것이기에 용어 자체의 생소함을 느끼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머신러닝은 머신 러닝, 문자 그대로 기계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젓가락질, 걷는 법, 말하는 법 등 실패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배워가죠. 저희가 스스로의 뇌를 조작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심어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배운다는 표현이 좀 추상적이니 좀 더 명확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음처럼 1 더하기 1은 이라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뇌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좌측의 뇌가 1 더하기 1은 이라는 지식을 이렇게 습득해서 꽉 찬 뇌로 변하는 것이죠. 이때 외부에서 이 뇌에게 직접 지식을 주입시키는 등의 조작을 가한다면은 저희는 이를 입력받는다고 하고 뇌가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지식을 생성한다면 이를 배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까지 기계에게 무언가를 시키려면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것을 기계의 뇌에 직접 입력시켜야 했습니다. 가령 예로 젓가락질을 할 줄 아는 기계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죠. 현실에서 젓가락질을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전부 상상해 보세요. 젓가락을 거꾸로 집을 수도 있고 혹은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젓가락 한 짝이 너무 위로 올라가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요.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젓가락질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입해야 하는 지식의 양이 너무 방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젓가락질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꼭 지식을 주입시켜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식을 주입시키는 대신 젓가락질을 스스로 기계가 배우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기계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죠. 머신러닝을 통해 젓가락질을 배우는 기계는 스스로 다양한 동작을 취해가며 젓가락질이 가능해질 때까지 실패를 경험하며 배워갑니다. 가령 여기서는 젓가락질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제 실패의 숫자가 쌓여갈 때마다 점차 뇌 내부에 젓가락질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실패를 통해 기계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의 뇌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이게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건데요. 그러니 이 뇌를 저희는 지금부터 함수라고 생각해 보죠. 기계의 뇌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은 판단을 하듯이 함수도 입력을 받으면 출력을 내놓게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자신의 뇌도 함수와 비슷하게 동작함을 알 수 있는데요. 가령 비가 오면은 우산을 피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은 잠을 잡니다. 이는 함수처럼 이렇게 XY 관계를 표현해주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의 예시만 들었는데 우리의 뇌는 훨씬 더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뇌라는 함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으며 이제 이 뇌를 함수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무한대 상황에 다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죠. 앞서 우리는 뇌를 통해 입력받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뇌를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입력받는다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함수를 직접 지정해 주는 것과 같고 배운다는 것은 함수가 자율적으로 내부를 고쳐 새로운 함수로 바뀌어 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제 함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를 함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뇌는 항상 경험에 의해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뇌는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뇌를 대체한 함수 역시 항상 변화해야 하고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함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다음처럼 미지수 w를 가진 의무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이 w에 1을 넣는다면은 1x가 되고 2를 넣는다면 2x, 3을 넣는다면 3x 이렇게 변화하겠죠. 저희가 이 w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무한하니까 이 함수 역시 무한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 wx는 항상 변화하는 뇌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함수를 통해 입력받는다는 의미와 배운다는 의미를 알아보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력받는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 w를 직접 수정해 주는 것과 같고 배우는 것은 함수가 자율적으로 이 w를 수정해 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시로 x는 1이고 y가 2일 때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함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입력받는 경우에는 이 w를 저희가 직접 2라고 넣어서 ex라는 함수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 배우는 경우에는 함수가 자율적으로 2라는 적절한 숫자로 스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머신러닝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배우는 것이죠. 기계가 배운다는 것은 상황에 맞춰 상황에 맞춘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이 기계의 뇌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제 기계의 뇌를 함수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 표현을 함수가 x를 입력받았을 때 y를 출력 가능하도록 변하는 것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기계가 배운다는 것은 함수가 x를 입력받았을 때 y를 출력 가능하도록 w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머신러닝이란 기계 내부에 뇌에 해당하는 이 함수가 스스로를 x와 y라는 경험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계가 배운다고 해서 기계 학습,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저희는 기계가 배운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계는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우리는 x가 1이고 y가 2라는 경험을 하면은 y는 2x라는 함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이 wx라는 함수는 알아도 이 경험에 적합한 w가 2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 w를 찾아 나갈까요? 기계가 이전에 배운 경험에 의해 이 w에는 0.1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고칠까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가령 노래를 배운다고 가정하면 그냥 무작정 노래를 부르면 실력이 될까요? 무수히 많은 곡들을 계속 듣고 이를 따라한다면 실력이 될까요? 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르죠. 만약 우리가 천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답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체크해 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연습할지 방향성을 잡죠.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가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저희가 초기로 지정한 이 0.1x라는 함수는 얼마만큼 잘못되었을까요?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죠.
저희 함수는 0.1x고 저희가 1을 넣으면은 결과값으로는 0.1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력값을 0.1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 경험에서 y는 2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값은 2가 됩니다. 이러한 저희의 목표값과 저희가 실제로 내놓은 출력값은 그 차이는 1.9인데요. 이렇듯 이 차이를 오류값 또는 잔차라고 부릅니다. 이 오류값이 0이 되었다는 의미는 x와 y라는 경험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함수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함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함수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처럼 간단한 예제에서는 완벽한 함수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가 생각해 볼게요. y가 0.1일 때 저희가 아까 계산했을 때 오류값은 1.9였죠. 저희는 이 오류값을 가능한 0에 가장 가까운 w를 찾고자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 w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오류값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w를 1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1x가 되겠죠? 만약 1을 넣는다면은 1이 나오고 2와의 차이는 1이니까 오류값이 1이 나올 것입니다. 여전히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w를 또 수정해요. 이번에 w를 2라고 넣어봤는데 이번에는 2를 넣었으니까 함수가 2x가 나오고 이 경험에서 1이 들어가면은 2가 나오니까 기존 경험의 y, 2와는 차이가 전혀 없어서 오류가 0이 됩니다. y가 2일 때가 오류가 전혀 없죠. 그렇다면은 기계는 이 y가 2일 때 이렇게 나온 함수가 바로 저희가 이 한 경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w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저희가 오류값의 변동을 살펴보았죠. 이런 식으로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최적화를 했다는 의미는 가장 오류가 적은 함수를 만드는 w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최적화를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수식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최적화라는 것은 x와 y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은 가장 작은 y를 가지는 x값을 찾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서는 이 이 점을 가리킨 x값이 최적화를 통해 나온 결과값이 되겠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고 이런 함수가 주어지면 이 x를 찾기만 하면 저희는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이 최적화를 w와 오류값 사이의 함수에 적용해 가지고 오류값이 가장 작은 w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최적화는 알겠는데 근사 최적화는 무엇일까요? 현실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w와 오류값의 관계가 다음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이 가장 작은 오류값을 가지는 w를 찾는 것을 최적화, 가장 작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찾은 작은 오류값을 가지는 w를 찾는 것을 근사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근사 최적화보다 최적화가 경험을 이런 식으로 5% 정도 더 잘 설명해 주지만 최적화는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시간도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근사 최적화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나 고전 컴퓨터 둘 다 정보를 표현하고 함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이런 최적화시킨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정리하자면 머신러닝은 기계가 배우는 것, 기계가 배운다는 것은 기계의 뇌가 상황에 맞춘 적절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변화한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뇌를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함수를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도록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뇌는 계속 변화하기에 함수도 계속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wx라는 미지수를 가진 임의의 함수 wx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배운다는 것은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 이 w 값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w를 무작정 수정한다고 최적의 함수가 나오진 않겠죠. 즉, 이
특정 W 값일 때 이 특정 W 값일 때 나타나는 이 함수가 X와 Y라는 경험을 얼마만큼 설명 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오류값이라고 불렀고 이 지표가 있어야 어느 W일 때 함수가 오류가 가장 적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는 W와 오류값 사이에 함수를 만들어내었고요. 이 오류값이 가장 작은 이 W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머신러닝이란 기계 내부의 이 함수에 해당하는 뇌에 해당하는 함수가 스스로를 X와 Y라는 경험에 적합하게 최적화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좀 길었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 최적화가 바로 머신러닝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최적화가 있어야 머신러닝 역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QOA는 양자 근사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의 근사최적화의 의미가 조금 더 와닿으시나요? 양자 컴퓨터에서 이 근사최적화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양자 컴퓨터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QOA는 양자 컴퓨터 머신러닝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화는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그걸 고전 컴퓨터에서 하느냐, 양자 컴퓨터에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QA 그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이 양자 머신러닝과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급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머신러닝 성능의 한계점은 그 기반이 되는 컴퓨터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었고 그 말은 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해야 양자 머신러닝의 잠재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컴퓨터의 성능은요. 이 컴퓨터가 적용받고 있는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 컴퓨터가 나왔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후에 QOA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둘 다 정보를 1과 0으로 표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1과 0을 무엇을 이용해 표현하느냐가 다르죠. 고전 컴퓨터는 이 1과 0을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냐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전선이 있죠. 이 전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콘센트 이런 줄을 이렇게 한 단면을 떼어서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선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전기는 전자들의 집합이고 해당 전자들이 이렇게 여기 멈춰 있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저희는 이걸 1이라고 생각하고 흐르지 않으면은 0이라고 가정해 뒀습니다. 이런 고전 컴퓨터는 이런 1과 0이라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 수많은 전자들의 집합을 사용하였지만 양자 컴퓨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조그만 전자 딱 하나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자에는 전자의 스핀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1과 0을 표현합니다. 이 전자의 스핀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요. 비유하자면 이 나침판의 바늘과 비슷합니다. 나침반 통이 전자라고 하면은 나침반의 바늘은 전자의 스핀인 셈이죠. 바늘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이 바늘은 아래를 가리키면은 1, 위를 가리키면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정보 1과 0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죠. 이러한 상이한 1과 0의 저장 방법이 다른 물리 법칙의 적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자의 집합이라는 매우 큰 물체들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게 되지만 이런 전자 하나와 같이 매우 작은 물체는 양자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 10나노미터라는 물체의 크기가 바로 고전 물리와 양자 물리 어느 쪽을 따를지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데요. 만약 이 10나노미터보다 이 전자 하나의 크기가 딱 봐도 작죠. 이럴 경우에는 양자 물리학을 따르게 되고
이런 전자의 집합처럼 10 나노미터보다 클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고전 물리학을 따르게 됩니다. 이 전자가 양자 물리의 법칙을 적용받게 되면서 고전 물리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리고 관측입니다. 이 중 저희는 양자 중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우리는 전자의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통해 1과 0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전 물리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게 양자 물리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는 1과 0으로 딱딱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양자 물리의 세상에서는 이제 이 정보가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 표시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확률이라는 것을요, 편의상 비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 스핀이 아래를 가리키면 1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1이 100, 이런 1은 그 1이 100% 비율로 섞인 거고 0이 0% 비율로 섞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0 같은 경우는 1이 0% 비율, 0이 100% 비율로 섞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인데 정보들이 비율에 따라 섞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령 물과 기름을 생각하시면 이 물과 기름을 섞어서, 가령 고전에서는 물 혹은 기름인데 이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물과 기름을 섞을 수가 있듯이 이 1이 50%, 0이 50% 비율로 섞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통 안에 들어간 이 정보가 이제는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이 0과 1을 전자의 스핀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전자의 스핀이 위, 아래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 중첩입니다. 전자의 스핀이 중첩되어 표현될 수가 있는 현상이죠. 전자의 스핀은 낯선 개념이니 이제부터 이것을 1과 0이 중첩되어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1과 0이 중첩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런 전자 하나가 딱 하나가 존재하면은 저희는 0과 1,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자를 하나 더 늘리면 0, 0, 0, 1, 1, 0, 1,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의 정보가 각각 25% 확률로 표현되게 되고요. 저희가 전자를 하나 더 늘리면 000부터 111까지 이런 식으로 8개의 정보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전자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이렇게 정보가 2개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만약 이런 전자가 n개가 있으면은 동시에 표현 가능한 정보의 수는 2의 n승계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령 저희에게 전자가 3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자가 30개면은 이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이제 2의 30승, 약 10억 개의 정보를 동시에 표현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에 좋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강력함은 단순히 정보를 한 번에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자 2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전자 2개이기 때문에 4개의 정보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2개의 전자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 2개의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은 이 전자가 2개가 표현하는 이 4개의 정보에 알고리즘이 동시에 적용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동시입니다. 병렬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죠. 양자 컴퓨터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계산 가능한 것이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4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정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알고리즘에 단지 전자 2개가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지금 전자 2개를 통해 잠시 예시를 알아보았는데 만약 이 전자를 3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자가 30개면은 앞서서 저희는 15개의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15개의 정보를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계산 가능한 것이 고전 컴퓨터에서는 10억 개를 각각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번을 반복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듯 양자 컴퓨터는 이런 30개 같은 적은 수의 전자로도 약 10억 개와 같은 매우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 정보의 개수가 10억 개가 아니라 무한대라도 상관없이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으며, 이게 바로 고전 컴퓨터와는 다른 양자 컴퓨터의 강력함입니다. 고전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계산하는 것을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죠. 이해를 돕기 위해 0부터 3까지의 정수 중 어떤 숫자가 홀수인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진수 체계를 사용해 왔는데요. 만약 이 이진수 체계를 십진수로 바꾸면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4개의 숫자를 이미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 2개를 이용하여 그대로 계산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전 컴퓨터에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보면은,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제 0과 1을 이제 4번에 걸쳐서 0부터 3까지 한 번씩 넣어 보면서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1일 때 true, 3일 때 tru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총 4번의 검사 과정을 거치면은 1과 3이 홀수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전자가 2개이면은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 정보를 동시에 잘 표현해 준다고 말씀드렸고, 이는 다시 말해서 0, 1, 2, 3 이 4개의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확률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25% 확률로 이렇게 뒤에 잘 자리 잡고 있죠.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5% 확률로 자리 잡고 있는 0, 1, 2, 3에 이 홀수 짝수인지 판별하는 알고리즘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확률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시면 0이 1%로 변했고 1이 49%, 2가 1%, 3이 49% 확률로 변했죠. 다시 말해서 1은 49%, 1과 3은 49%로 높아졌는데 0과 2의 확률이 낮아졌죠. 이를 좀 더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 0부터 1, 3까지의 확률의 높이가 이렇게 됐었는데 0부터 1, 3까지의 확률이 이런 식으로 1과 3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홀수는 1과 3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가 특정 답을 찾아내는 방식은 이 확률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 중 이 일일이 다른 애들의 정보에 비해서 이렇게 90%로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11, 즉 3에 해당하는 숫자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양자 알고리즘은 이 중첩되어 있는 정보들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 양자 알고리즘은 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가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을 이용해 어떻게 정보를 저장 혹은 표현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저장된 정보를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 컴퓨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고전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이렇게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은 0, 흐르지 않으면 0, 흐르면은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만들어야겠죠? 이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and, or, not과 같은 논리 게이트입니다. 이게 친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는 별도로 이 게이트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논리 게이트들을 잘 조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온 입력들을 잘 처리해서 원하는 최종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게이트들을 조합한 것을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회로는 함수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표현한다면 다음처럼 익숙한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죠. 저희가 넣은 입력이 이 논리 게이트로 이루어진 이런 함수를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최종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고전 컴퓨터는 전기와 논리 게이트를 이용하여 이 정보들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와 논리 게이트들을 잘 조합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전 컴퓨터 정보 저장과 처리 방식에 대해 살펴본 이유는 현재 양자 컴퓨터가 이런 방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앞서서 이런 전자를 이용해서 1과 0을 표현하고 있고, 이는 고전 컴퓨터가 전기를 이용해서 0과 1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죠. 고전 컴퓨터에서가 고전 컴퓨터에서 전기에 저장된 정보를 논리 게이트로 처리하였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에서도 전자에 저장된 정보를 이런 양자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양자 게이트가 이렇게 AND, OR, NOT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양자 게이트는 U3하고 CNOT이라고 불리는 이런 두 개의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게이트들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양자 게이트, 이 두 개를 잘 조합하면은 저희는 모든 양자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두 개의 게이트를 잘 조합하여 모든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양자 현상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자연스럽게 이는 양자 얽히는 현상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양자 물리에서 재미있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선들이 이렇게 서로 꼬여 있는 건 흔하게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얽혀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자 얽힘에서는 무엇이 서로 얽혀 있는 걸까요? 바로 두 개의 전자가 얽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전자가 얽히게 되면은 우리는 이를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얽히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한쪽이 1이면 다른 쪽도 1, 한쪽이 0이면 다른 쪽도 0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두 개의 전자가 이쪽이 다른 행동을 취하면 이쪽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 두 개의 전자를 이렇게 양쪽 두 손으로 잡고 우주 반대편으로 이렇게 쭉 떨어뜨려 놓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거의 뭐 우주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 두 전자가 떨어진 거리는 말도 못하게 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자는 서로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쪽이 1이면 다른 쪽도 1, 한쪽이 0이면 다른 쪽도 0. 두 개는 마치 같은 쌍둥이처럼 동시에 움직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는 그러니까 양자 얽힘은 거리에 무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순간 이동이라는 이런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런 초강속 통신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양자 세상의 재미있는 현상, 관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중첩된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두 개의 전자는 이렇게 네 개의 정보를 동시에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이 네 개의 정보가 들고 있는 각각의 확률을 살펴보았고, 이 중에서 일일이 90%로 가장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확률을 확인만 했었는데 이 확률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확률을 알아야지 이게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관측입니다. 관측은 생각하시는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바로 무언가를 본다는 행위죠. 지금도 제 발표를 다들 관측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늘상 하는 관측에는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지만 양자 세계에서의 관측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 0과 1이 섞인 중첩 상태의 전자를 하나 볼게요. 이런 식으로 50%로 섞여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이 중첩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양자색에서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는 고전 물리학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양자 물리학의 세상처럼 0과 1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런 중첩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1과 0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각각 존재할 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양자 물리학의 세상에 0과 1이 중첩된 전자가 하나 있네요. 우리는 이 전자에 담긴 값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측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타날까요? 0과 1이 중첩된 값 그대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측해서 이걸 본 거잖아요. 만약 봤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은 고전 물리학의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고전 물리학의 세상에서는 0과 1이 동시에 중첩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값이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0과 1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첩된 전자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고전 물리학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전자는 더 이상 중첩되어 있지가 않고 0과 1 중 한 가지 상태로 고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관측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의 목적은 이 관측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관측을 통해 이런 식으로 0과 1이 중첩되어 있으면은 이 0과 1의 중첩된 확률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였죠. 단지 이걸 보면 0이 나오네, 이걸 보면 1이 나오네, 이걸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 0이 25%고 1이 75%로 나오는 확률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이 전자를 이렇게 4번 정도 관측을 하면서 함으로써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된 전자, 앞서서 이런 확률을 가진 이렇게 중첩된 전자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발표 자료니까 0과 1이 중첩된 게 잘 보이지만 실제로 전자는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전자가 너무 작아서 저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 커튼으로 가려놓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자는 보이지가 않죠. 자, 이제 관측이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커튼을 열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자, 이제 커튼을 열어서 관측을 할게요. 그러면 0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시 가렸다가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1로 나왔네요. 그럼 같은 전자를 다시 가렸다가 다시 열면은 1. 한 번 더 가렸다가 열면 1. 그러면은 저희가 총 4번을 관측했는데 0이 하나, 1이 3개가 나왔죠. 우리는 여기서 0이 4번 중에 한 번 관측되었기 때문에 25%의 확률, 1은 4번 중에 3번 관측되었기 때문에 75%의 확률로 중첩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첩된 전자의 확률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약간 황당하게 들리시죠?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반복적인 관측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보들의 이런 1과 0의 출현 비율은 전자들이 관측당하기 전에 지닌 1과 0과 같은 정보들의 확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는 양자물리에서 벌어지는 3가지 현상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쉽지는 않죠.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는 이야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이해한다기보다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살짝 내려두고 양자 물리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는 기존 고전 컴퓨터가 오랜 시간 걸리는 계산을 더 빠르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얽힘 현상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 뭐 가령 어쩌면 미래에는 빛의 속도로 통신하는 초강속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불러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양자 컴퓨터가 모든 계산에서 이렇게 고전 컴퓨터보다 계산이 빠른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특정 문제, 그러니까 한정적인 경우에만 고전 컴퓨터보다 빠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빠른 계산 속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나온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들자면 현 암호화책인 RSA를 깨뜨릴 수 있는 쇼어 알고리즘,
정보 검색에 사용되는 그루버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머신러닝 역시 이 양자 컴퓨터 특유의 빠른 계산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머신러닝은 활발히 연구되는 영역 중 하나이고 고전 머신러닝의 성능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머신러닝의 지평을 열어줄 희망인 셈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전망은 그다지 밝진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 자체로 세상을 뒤바꿀 잠재력이 있는 물건이지만 정말로 상용화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정말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인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럴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 컴퓨터를 다시 살펴보죠. 고전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흐르고로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무엇이죠? 바로 전자들의 집합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콘센트를 잡고 막 옮길 때 막 콘센트를 흔드시죠. 저희가 이 콘센트를 자꾸 흔들거나 한다고 해서 이 전선 저희가 잡고 있는 이 전선 안에 이런 전자들의 집합인 전기 이 전기는 전자의 집합이죠. 그러면 이 전자의 총량이 막 변화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가령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전자들이 몇 개가 사라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내부에서 흐르던 전기가 안 흐르게 될까요? 여전히 전자들은 남아 있고 전기는 전자들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전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전 컴퓨터의 정보는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전자들이 몇 개 사라져도 정보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로 넘어와 보죠. 양자 컴퓨터는 그때 전자를 하나 여기서 똑 떼와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담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이 이렇게 정보가 담긴 이런 전자는 매우 작은데 이런 전자에 담은 정보가 외부의 충격에서 잘 보존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진드기가 이게 뭐야?' 하고 발로 살짝 밀어도 전자는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며 안에 담긴 정보는 바뀔 겁니다. 우리는 이 전자에 스핀이라는 것의 정보를 저장해 뒀었는데 이 스핀은 나침반의 바늘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가령 이 나침반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령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나침반을 들고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늘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겠죠. 만약 이 바늘이 아래를 가리키면 1, 위를 가리키면 0인데 나침반의 바늘은 정신없이 돌면서 1과 0이 지속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전자의 정보를 담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의 충격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에 담긴 1이라는 정보는 0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는 물로 비유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상태가 1이고 차가운 상태가 0이라고 해보죠. 만약 저희가 차가운 물을 끓여서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 에너지를 잃어서 다시 차가운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0을 1로 만들어 놓아도 1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0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요. 이 현상이 전자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자는 0일 때 마치 차가운 물처럼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1로 만들어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0으로 바뀌어 가죠. 이 문제는 사실 고전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처럼 전기가 막 흐르고 있고 이 전기가 흐를 때는 저희는 이를 1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은 아무 충돌 없이 막 자연스럽게 잘 흐를까요?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가령 차를 몰아도 이렇게 중간중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전자들도 이렇게 막 몇몇 군데에서 충돌을 일으키더니 멈출 겁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그 움직이던 힘을 다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잃는 현상은 고전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 둘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렇게 전자들이 에너지를 잃는지 안 잃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만져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차갑지 않고 뜨겁죠? 바로 이렇게 전자들이 잃은 정보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그게 컴퓨터 외부로 표출돼서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고전 컴퓨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고전 컴퓨터는 정보를 전기의 집합이라고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자 몇 개가 이렇게 에너지를 잃어도 이런 전체 집합이 표현하는 정보는 쉽사리 바뀌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요. 이 전자 한 개만을 이용해 정보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전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런 전자의 정보를 담아두는 것은 마치 성냥개비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냥개비에 불이 꺼진 상태를 0이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런 불이 붙은 상태인 1이라는 정보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냥개비의 불은 누가 옆에서 훅 하고 가볍게 불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타들어갑니다. 만약 이런 성냥개비로 정보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불씨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만한 모든 외부 요인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성냥개비가 자연적으로 꺼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하겠죠. 가령 성냥개비가 타고 있는 이 물질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한다는 방식으로요. 전자도 동일합니다. 전자에 에너지를 담아두면은 이 정보는 이렇게 외부에서 바람과 같은 노이즈라고 불리는 아주 사소한 외부의 영향에도 에너지를 아주 쉽게 잃고 정보가 쉽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 주변에 뭔가 보호막을 설치해 둬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런 우주 수준의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에 그 무엇도 접근할 수가 없게 우주 수준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자가 열 에너지를 들고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37 도로 이렇게 열 에너지를 늘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뜨거워하고 좌우로 흔들릴 테니까 이를 막기 위해 절대 온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이 전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부분을 다 낮춰 버렸습니다. 이 전자 하나의 정보를 보존하겠다고 이런 우주순의 진공 상태라든가 이런 절대 온도라든가 이런 엄청난 장치를 다 설치하는 거죠. 한 번쯤 양자 컴퓨터 사진을 보신 분이 있다면은 '왜 이렇게 장비가 요란한가.'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다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 하나의 정보를 보존하는 것도 이렇게나 힘든데 수십 수백 개의 전자들의 정보를 모두 보존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까다로울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IBM하고 구글 등과 같은 기업은 약 50개에서 70개 정도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큐비트라는 것은 전자 하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BM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1000큐비트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고 IBM, 구글 둘 다 2030년 전후로 100만 큐비트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순탄하게 잘 흘러가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 사실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정말로 도래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고전 컴퓨터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고전 컴퓨터가 여기까지 왔듯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 제작 난이도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정말로 찾아올까요? 고전 컴퓨터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전 컴퓨터는 분명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지만 성장의 한계점에 가까워진 이상 그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 성능의 발전은 반도체의 직접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같은 성능을 지닌 반도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보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CPU에는 크기가 같은데 안에 더 이런 반도체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도체의 크기는 현대에 이르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아졌는데요. 물론 반도체가 지금 10 나노미터보다 작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반도체가 10 나노미터보다 작은 건 아니고 반도체의 제조 공정 기술이 이미 10 나노미터 이하로 접어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미 양자역학의 법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반도체 제작에 있어서 사실 필수 요소가 되어 버렸죠.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려면은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더 작고 더 작게 만드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양자 물리의 세계로 접어들면서 이 물리 법칙이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제작 난이도가 상승해 버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전 물리 세계에서의 제작 노하우를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고전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속도가 계속 더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전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0과 1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긴 한데 이 정보 저장 방식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전자들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를 통해서 1과 0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흐르고 흐르지 않고로 이렇게 표현하려면 얘네들이 지나다닐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적도를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려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의 크기를 이렇게 점차 줄여가야 되고 이 전선의 크기를 줄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전자들이 이거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전선의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기가 흐르는 걸로 정보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사실 뭐 과학자들의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과학자들의 몫이긴 하지만 한 가지 예시로 전기에서 전자로 바뀌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제 고전 컴퓨터가 전자의 정보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서서 보았던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힌 관측 이런 현상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양자 물리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고전 컴퓨터와 사실 마찬가지로 동작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고전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사실 그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양자 물리를 적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전 물리를 따르던 시절에 사용되던 정보 표현과 처리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저 크기가 작아져서 더는 고전 물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뿐이죠. 어차피 양자 물리를 이용해야 한다면 양자 물리가 가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하나둘 뛰어들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 산업이지만 기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 그 미래에 얼마나 겨울바람이 몰아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양자 컴퓨터로의 전환이라는 그 길이 불가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미리 살펴보면 한 발 앞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QA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멀리 돌아왔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머신러닝에 대한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QA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어떤 거를 살펴봤는지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일을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함께 해결해 줄 동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동료로 기계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기계가 뭘 알아야 같이 하죠. 기계가 아무것도 모르니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가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이 기계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이 기계가 배우는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머신러닝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만능 척척 박사 기계가 나오려면은 머신러닝의 발전이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이 한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한 이유는 머신러닝의 성능이 현재의 컴퓨터 성능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저희가 사용한 이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고 이 고전 컴퓨터가 성장의 한계점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를 사용하는 머신러닝 역시 성장의 한계점에 가까워진 거죠. 컴퓨터의 성능은 그러면은 적용받고 있는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을 올리기 위해 아예 양자 물리학을 따르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이 양자 컴퓨터는 이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특정 문제에서 고전 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문제 중 하나에는 이 양자 머신러닝이 들어가게 되죠. 즉 양자 머신러닝은 고전 머신러닝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머신러닝은 고전 머신러닝에서 불가능한 크기의 정보량을 학습할 수 있는 등의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제 더 이상 한계점을 멈추지 않고 쭉 성장할 수 있는, 즉 기존 고전 머신러닝이 가진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즉 양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에서 최적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바로 이런 QAOA,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근사 최적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는 이 QAOA는 양자 컴퓨터 머신러닝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QAOA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QAOA는 그 자체로 수학적 최적화라는 기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최적화라는 것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이 자체가 머신러닝입니다.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 이를 최적화 기법인 것처럼 소개했지만 아닙니다. QA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조합 최적화 문제의 강한 면모를 보이는 근사 최적화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의 종류 중 하나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는 다음처럼 이렇게 최적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게 최적화가 이 요소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QA가 이 최적화라는 기법을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즉 QA는 그 자체로 다른 양자 머신 러닝의 영감이 되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QA의 최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죠. 머신러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기계의 뇌를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이 함수의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가 우리의 뇌처럼 늘상 변화하니까 우리는 이 변화하는 함수를 표현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아예 이 wx라고 두었고, 이 특정 w일 때 함수가 얼마큼 틀렸는지를 표현하는 오류값을 정의했습니다. 이 w하고 오류값이 정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이 관계에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오류값이 가장 작은 w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이런 경험을 가장 잘 배운 최적의 함수를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죠. QA에서도 최적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두 가지 준비물이 고전 머신러닝 한 최적화처럼 똑같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위처럼 이렇게 특정 변수, 고전 머신러닝에서는 W를 사용하였죠. 이런 특정 변수에 의해 변하는 함수와 오류값이 필요합니다. 가령 이 함수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 함수가 얼마만큼 잘못되는지 알아야지 이 함수를 어디로 바꿀 줄 알죠. 뭐 하다못해 어디가 이 함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최적화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특정 변수에 의해 변하는 함수부터 표현해 보죠. 계속 고전 컴퓨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고전 컴퓨터에서 전기와 이렇게 논리 게이트로 함수를 표현하는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양자 컴퓨터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전기 대신에 전자를 쓰고 논리 게이트 대신에 양자 게이트를 사용할 뿐이죠. 만약 저희가 양자 게이트의 함수를 이렇게 전자와 양자 게이트를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전 컴퓨터의 이런 함수와 양자 컴퓨터의 함수가 좀 생긴 거는 달라도,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이런 맥락이 동일한 것은 보이시죠? 게이트를 사용해서 정보 처리하고 전기, 전자로 정보를 담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이렇게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함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특정 변수에 의해 변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여기 희미하게 보이시는 이 W3가 바로 그 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U3는 그 변수라는, 그러니까 변수를 받아가지고 작동하는 게이트인데요. 그래서 parameterized gate라고도 불립니다. 이 받는 변수로 이렇게 세타, 파이, 람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굳이 이걸 외우시거나 머릿속에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저희가 여기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u3는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u3 게이트를 변수처럼 취급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 편의성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변수, 이 두 가지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만, 이렇게 세타라는 변수 하나만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 여기 u3 게이트를 사용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함수는 이 특정 변수 세타에 의해서 변화하는 함수가 됩니다. 저희가 이 세타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이 동작 함수는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최적화를 위한 첫째 준비물이 완료되었으니 두 번째 준비물인 오류값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류값을 계산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담긴 정보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관측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관측을 여러 번 해서 최종 확률값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 최종 확률값을 알아보았더니 0001이 90% 확률로, 0101이 10% 확률로 표현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때도 저희가 목표값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목표값을 0, 1, 1, 0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좀 골치가 아프시죠? 그래서 이거 십진법으로 바꿔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6이라는 목표를 찾고 있는 거고, 이제 출력값으로 1이 90%, 5가 10%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것의 오류값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조금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목표값에다가 이 숫자들을 이렇게 각각 빼가지고 나온 결과를 이렇게 각각 표현해주고, 이 1은 90% 확률이 되게는 1이라는 여기는 0.9를 가중치를 두고, 5는 10%이게 0.1의 가중치를 둬서 더합니다. 좀 이상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값이 4.6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들이 있으면 관측을 통해서 최종 오류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로써 최적화를 위한 두 가지 준비물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오류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표현될 거예요. 이렇게 다 계산해 봤더니 여기가 가장 오류값이 낮은 거였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 세타가 가장 낮은 오류값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양자 컴퓨터에서 무엇이 올바른 함수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최적화된 세타를 구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근사 최적화를 사용해서 이 세타를 구하게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근사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QA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함수를 표현하고 이걸 관측해서 오류값을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된 오류값을 바탕으로 세타값을 조정해서 다시 함수를 만들고 다시 관측해서 오류값 측정하고 세타값 조정해서 다시 함수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자 컴퓨터와 고정 컴퓨터를 둘 다 이용해서 그 진행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머신러닝의 근사 최적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적화죠. 최적화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서 그런가 QAO에는 그 자체로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QAO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좀 더 들어가면은 이게 좀 처음에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무튼 다른 좋은 알고리즘도 많은데 왜 굳이 QA를 가져왔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미래의 양자 머신러닝이 우리 삶을 크게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QA가 양자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A에서의 더 나아가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더 복잡하고 머신 알고리즘들이나 어, 머신러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산업과의 새로운 시너지를 발견하게 되실 바라고요. 아마도 머신러닝과 양자 컴퓨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셨다면 생소한 개념들에 무척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반대로 둘 다 잘한다면 사실 이 발표가 조금 쉽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는 없었겠지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성장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잠재력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꼽힐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계속 물어보시고요. Q&A 창으로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채팅창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우선은 질문 오는 동안에 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으로 우선은 또 적을게요. 네, 일반적인 IT 관련 직업에선 수학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번 강의를 보니까 수학이나 물리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수학이나 물리학 지식은 QA/OA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만약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어떤 공부들 해야 하는지요? 네. QOA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이나 물리학 지식이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일단 양자 물리학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발표에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현상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고전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고전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무슨 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부품 구성 요소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지금 그 IBM이나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당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IBM의 경우 키스킷이라는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이제 사용하기가 매우 쉬운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제 다만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그 기존의 이공계 쪽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라면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 수학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라면은 이제 고등학교 이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 이제 이공계 대학교 1 학년 정도의 수학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일단 수학이나 물리학 지식이 어쩌면은, 그러니까 좀 더 미래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QOA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물리학 지식이 대학교 1 학년 수준은 공부를 하셔야지 이해하실 수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양자 컴퓨터는 상당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학을 모르면은 절대로 접근하기가 힘든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태리 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어, 양자 컴퓨터에도 보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그 양자 컴퓨터에서 보안 쪽은 제가 사실 이해하고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양자 컴퓨터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알고리즘도 살펴보게 되었는데, 제가 가볍게, 그러니까 사실 가볍게보다 더 가벼운데 그냥 언뜻 살펴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양자 컴퓨터에서 나온 이제 보안 알고리즘들은 깨트릴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깨트릴 수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은 깨질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완전 무결한 보안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 멀리 있어도 동일한 정보를 담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실제로 구현된 최대 거리가 얼마나 머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먼저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아인슈타인도 사실 이거를 잘 믿지는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spooky action이라고 해서 되게 기이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귀신과 같다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우주 반대편, 그러니까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얽혀져만 있으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놔도 상상하실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떨어져놔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일단 실험상으로 실제로 구현된 거리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달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전자 두 개를 얽혀 버리고, 이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의 문제가 전자가
너무 손쉽게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실험을 처리해야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서요.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얽혀 버리고 한 개의 전자를 레이저에 담아서 달로 쏘아 보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양자 얽힘을 그 거리가 얼마큼 멀어져도 동일하게 동작하는가를 테스트했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달까지인데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개 더 있는데요. 혹시 계속 질문 있으시면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적화가 현실에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근사 최적화가 적용되긴 힘든 케이스가 있고 또 최적화에 가까운 솔루션을 찾은 회사나 예가 있나요? 음 먼저 최적화라는 것을 최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가령 제가 앞서 예시에서 들은 함수는 사실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쉽죠. 하지만은 현실에서 저희가 찾아야 하는 함수는, 가령 산에 등산을 해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요. 산에는 이제 위아래로 높낮이가 있죠.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가령 저희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 처음에는 몰라도 어느 정도 봉우리에 가려져 있을 테니까 몰라도 어느 순간에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적화를 한다는 것은 눈을 감은 채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면서 산이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가는 것과 매우,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낮은 부분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낮은 부분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어진 산의 모든 부분을 한 번씩 밟고 오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론상으론 최적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적화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근사 최적화를 하나 그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막 크진 않기 때문에 음 사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거는 최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계속 이야기하세요. 네네.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다른 질문 없게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구글은 네이처의 양자 우위에 도달한 양자칩인 일명 시커모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시카모어에 대한 그 발표는 들었었는데 제가 별도로 논문을 읽은 것은 아니라서 아주 막 무슨 전문적인 그런 피드백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먼저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는 표현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고전 컴퓨터가 절대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자 우위라는 것은 사실 많은 계산에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빠른 예시를 들 수는 있는데 이제 고전 컴퓨터가 아예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계산량이 큰 것을 가능한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가 불가능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양자 우위에 도달한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구글에서 발표한 양자 우위라고 하면요, 사실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양자 우위를 입증했다고 표현하긴 힘들지만 양자 우위의 현상을 한 번쯤은, 그러니까 표현해 줬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뭐 다양한 상황에서 양자 우위를 검증은 못 하겠지만 우리는 매우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만들어 두었고 이 케이스에서만큼은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 뭐 이번에 발표한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좀 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도 그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였나?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요. 지금 현재 그 구글이 70 큐비트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더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미 양자 우위에 도달해 있는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고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이 양자 컴퓨터가 완전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면 사실 에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짜면은 저희는 뭐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면은 "이거는 컴퓨터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가 잘못이 많습니다. 사용자는 거의 잘못이 없어요. 그 컴퓨터가 맨날 잘못된 계산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서서 전자들이 정보를 담고 있는데 매우 힘들다고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노이즈에 아직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보완하기 위한 뭐 보완 알고리즘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양자 컴퓨터는 약간 마케팅성이다. 그리고 아직 연구자들도 불확실하고 설령 뭐 100큐비트, 70큐비트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컴퓨터는 완전한 컴퓨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양자 컴퓨터는 반쪽짜리 양자 컴퓨터로 불리고요. 상당히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발표해 주신 박현병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레코딩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못 보신 세션 있으시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해 주신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세미나에 도움을 주신 카이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카이타에 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시면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등등 다양한 카이타 SNS 채널과 카이타 웹사이트 혹은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kaita.org로 등록하시면 카이타의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뉴스레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all for attending this session and thank you Hyunbyung Park for presenting the session. Today's session have been recorded and will be shared via various ways. If you wanted to watch today's session again or session you missed, please check for recorded sessions later. Special thanks to Greater Dalla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Kaita staff to prepare this wonderful 2020 Smart Business Expo in this hard time. Please visit koreanchamber.org for more information about GD, KACC, and please join Kaita through KakaoTalk, Facebook, LinkedIn, and various SNS channels. Or contact us at contact@kaita.org if you have any question. Thank you all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please join us for other session as well. Thank you and 감사합니다. 이로써 네, 이 미팅은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